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적인 순서상 그 순서로 진도를 나갔었어요. 맨 처음에 고대가요. 자, 통일신라 때는요. 어머, 왜 다들 이렇게 복화술로 향가, 향가. 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갈래는요. 고려가요 배웠고요.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부터 시작되는 갈래. 즉, 시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다 배우시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이 갈래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시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비중으로 따져도요. 기출에서 틀렸던 비중으로 따져도 시조가 80%가 훌쩍 넘습니다. 나머지의 이 고전 운문들을 전부 다 합쳐도. 그러니 시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놀라운 거는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네. 제가 주말에 뭐 할까요? 도서관 가요. 도서관 가서 뭘 하느냐? 해커스 책 보고 있어요. 해커스 책, 그리고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 이미 다 안 보셨나요? 봤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처음에는 이런 영역이 문항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가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이런 작품들이 실리고 있구나. 또 보면은 이런 작품이 실렸을 때 초반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이 똑같은 작품을 실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어가는구나. 네. 주말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혼자서 분석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번에는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는 분석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해커스 교재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위아래 아디다스 추리닝에 머리 찔끔 묶고 화장 안 하고 이 안경 쓰고 있었는데 제 강의 들으시더라고요. 전지 모르시더라고요. 살포시 제일 먼 데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전지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책 놓고 있으니까 학생인 줄 알지 않았을까요? 저의 바람이에요.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시조가 정말 정말 자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중요하구나. 같은 작품인데 한 번 나왔는데 두 번 나오고 선지로 나왔었는데 아예 본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조 정리는 필수적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중요성이 여기서 정말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조는요.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형식적인 특징부터 먼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첫 작품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시조가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고대가요 아직까지 쓰신다는 분들 못 보셨죠? 고려가요 쓴다는 사람들도 못 봤고요. 향가도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근데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요. 되게 독특하게도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조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 3장6구 45자라고 하는 이 형식을 지켜서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전 때 쓰이던 문학의 갈래가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다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럼 시조 어떤 형식이냐? 사실은 우리가 시조를 되게 짧게 짧게 보잖아요. 나중에 연시조 나오지 않으면 다 세 줄짜리죠. 오, 쉽네, 간단하네 하겠지만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세 줄 안에 글자 수까지 맞춰가면서 다 담아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쉽지 않은 문학적 기교를 발휘한 거죠. 그죠? 자, 형식을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골격이 3장 6구 45자 내외예요. 3장 3장 6구 45자 내외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무엇입니까? 학창 시절에 좀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3장 6구 45자. 자, 대체적으로 시조가 전부 다 몇 줄로 이루어져 있죠? 세 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초, 장. 가운데 껴있으니까요. 그렇죠. 중장. 자, 마지막에는요. 그렇죠. 마무리 짓고 있는 종장. 자, 이렇게 봤을 때 장이 초장, 중장, 종장, 장장장 몇 장이요? 3장이 나와요. 3장.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고려가요를 배웠을 때는 크게 덩어리로 쪼개면요. 3음보가 나왔었죠. 시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덩어리가 나옵니다. 즉,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요. 그러면은 하나의 장이 총
4개씩의 음보로 끊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2개의 음보 묶어요. 묶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구라고 부릅니다. 구. 자, 그러면은요.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해서 3장6구가 돼요. 3장6구. 자, 그리고 또다시 고려가요를 보면은 음수율을 따졌을 때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였죠.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하나의 구가 어떻게 짝이 지어지느냐? 세 글자, 네 글자 짝이 지어지거나 네 글자, 네 글자 짝이 지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고려가요는 3, 3, 2조 이렇게 불렀지만 3, 4조 혹은 4, 4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글자, 네 글자가 짝을 짓거나 네 글자, 네 글자가 짝을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글자 수를 세보면은요, 45자가 조금 덜 되거나 조금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6구 45자 내외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쭉 진행하다 보니까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얘 왜 6이에요? 자, 여유로운 시 형식이라고 해서요. 한 글자 정도는 가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래서 글자 수가 45자가 덜 되기도 하고 넘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절대 이 위치에 이 글자 수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종장에 첫 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얘는요, 나중에 형식이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되는 사설시조로 넘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계속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그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조, 4, 4조, 3, 4조, 4, 4조 여기는 한 글자가 늘어나긴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맨 마지막 종장 같은 경우에는 3, 5, 4, 3을 맞춰줘요. 3, 5, 4, 3. 종장은 3, 5, 4, 3의 글자 수를 맞춰서 써주는 게 원래 시조의 초창기 형식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 빼고는 뭐 한두 글자 가감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3, 5, 4, 4도 나타나고 3, 6, 4, 4도 나타나고 3, 6, 4, 3도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세 글자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제일 처음에 쓰였던 고려 말기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세 글자 수도 맞춰줬지만 여기에 감탄사까지 같이 맞춰서 해줬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작품인데요.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첫머리 어즈버 세 글자 맞죠? 근데 어즈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한탄이나 탄식을 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요새 아무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죠. 하고 말겠죠. 어즈버. 이게 감탄사의 일부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세 글자로 써야 하고 감탄사로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꼭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조가 나중에 흘러 가면서 형식이 조금씩 와야 되기 시작했을 때 뭐부터 사라지느냐? 에휴, 이거 세 글자만 지켜주자. 감탄사 안 써도 그냥 내용으로 넣어도 되니까 세 글자만 채워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시들 중에서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 종장의 첫머리가 감탄사가 아니라 그냥 세 글자짜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는 어즈버인데 그 시에서는 감탄사 아니네? 그러면 시대적으로 뭐가 더 먼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즈버가 들어간 게 초창기 시조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보고도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향가 배웠잖아요. 향가가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었죠. 이 세 개의 이 종류 중에서 제일 정제된 형식, 잘 짜여진 완성도 있는 갈래가 몇 구체였어요? 10구체였죠. 10구체 몇 단 구성이요? 3단 구성이죠. 기, 서, 결, 결구 이꼴 낙구. 낙구의 첫머리 뭐였어요? 감탄사. 그럼 보세요. 기, 서, 결의 3단 구성,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 그리고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 넣어줬던 거.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조의 형식은 이때 갑자기 반짝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때부터 이 형식적 틀이 있다가 여기서 완성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19체 향가를 갖다가 시조 형식의 연원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형식적 특징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3당 6구 45자 내외이고요. 그리고 음수율은 3, 4조 혹은 4, 4조로 이루어지는데 음보율로 따지면 또 4음보로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조의 형태예요. 네. 자, 그럼 형식적 측면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하층이 지었는데 이게 궁중악으로 올라간 상태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층의 문학이 상층으로 유입된 것이다. 근데 걔만 조금 특이한 거고요. 대부분의 예술이나 문화나 문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있는 자들이 향유하다가 그게 점차 내려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시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지배계층들이 먼저 지었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경제적으로 이제 부도 축적하게 되고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뭐가 욕심이 나요. 그들만이 누리던 그 문화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이 누리던 시조나 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 즉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초창기의 시조는요.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십시다. 고려 말 조선 초까지의 시조들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관념적인 것들을 노래해요. 즉 당장 먹고 사는 거, 남녀 간의 사랑, 이게 관심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관념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정서나 이념, 사상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 사대부들이 지으면 뭐 짓겠어요? 충, 효, 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연친화 이런 게 들어갔다면 후반기 돼서 평민들이 짓게 되었을 때 평민들이 충효의 이런 거 관심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고려가요처럼 그냥 일상적 생활에서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주제적으로 조금 변동이 생기는 거는 제가 뒷부분에 사설시조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형식적 특징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 4, 4조 4음보까지. 자, 첫 번째 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늘 강조를 했었던 게 문학의 추세가 자꾸 달라져 가고 있다. 완전 단순 암기형의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르는 시가 제시가 되어도 우리가 풀 수 있을 법한 서술상의 특징 혹은 시상전개 방식, 주제,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 분석하는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달라요. 고전 운문, 특히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시를 딱 봤을 때 이 시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 이거, 그리고 주제는 이거, 화자의 정서는 이거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만큼 시조는 정리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분석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현대시 쪽. 현대시 쪽. 왜냐? 고전시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한정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해설과 이 주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별한 표현 기법이 뭐가 쓰였느냐라는 것을 안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가 나와요. 네, 이번에 서울시 문제 혹시 보셨나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네, 고국산천을 뭐 돌아보랴 언제 다시 보랴 하려면은 김상원을 씌웠는데요. 이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이렇게 갈 때 같이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청나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참 그지 같은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국어 문제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다 그 문제에서 욕을 하고 무진 들어가는 문제에서 한번 욕을 하고. 자, 왜냐면은 가노라 삼각사나 삼각산을 가지고 삼각산의 다른 이름은 인왕산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왕산 아니에요. 북한산이에요. 근데 너무 황당하죠. 그건 단순하게 그게 암기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 문제가 유난히 조금 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시조는 조금 정리가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현 기법이 다양하게 쓰였어도 일일이 다 제가 짚어드리지 않고 한두 개만 짚어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 시조가 문제에 나왔을 때 굳이 다른 시조에 비해서 그닥 특별하지 않은 표현 기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굳이 이 시조를 썼다면 여기서 물어볼 만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라고 찝어드려요. 그러니 그건 무조건 필기를 하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려 왕조.
고려 왕조가 몰락해 가던 당시 고려 말기 때 시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조의 주제는요. 왕조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겠죠.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했을 때 고려 왕조가 몇 년 정도 갔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죠? 네. 예, 가신 후였으면 충분히 우리 대답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요. 네. 조선 왕조도 한 대략 500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고려 왕조도 한 47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0년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 왕조가 몰락해 갔을 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시조에서 500년이라고 언급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시조에서 자꾸 이렇게 500년 혹은 반천년 얘기 나오면 이거 고려 왕조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내용 계속 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 말 한 마리 타고 돌아가니까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 도읍지를 갔다가 말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다른 자연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여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보이던 그 인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자연은 의구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 데가 없다. 이 둘이 반대됐죠. 자, 그러면은 두 시어가 뭐를 이룬다? 그렇죠. 대조를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선지에 등장을 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나오죠. 자연사는 변하지 않아요. 의구예요. 근데 인걸은 간데가 없잖아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제가 초반에 그거 한번 써먹었다가 여러분이 이 화살을 날렸죠. 눈빛으로. 40분만 수업 더 합시다 라고 했다가 그러면은 그 말 안에 모든 감정 한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그러면 어즈버예요. 그 사람의 감탄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정서의 집약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럼 그 좋았던 시절이 꿈이었던 것 같아. 허무해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물어본다면 없을 무예. 항상 상자.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없을 무에 항상 상자.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항상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생무상이라고 하죠.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무상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의 포인트는 뭐냐?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조. 자, 우리 이 시조에다가요. 별표. 제가 별표를 칩시다 라고 하는 시조들은요. 워낙에 중요하게 쓰인 표현기법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아이들이에요. 물어보기가 딱 좋은. 그럼 보세요.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렸으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자,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만월대가 나왔죠. 자, 궁궐이나 성터나 대궐터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쇠락했다고 나온다면은요. 그러면 이것은 왕조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가장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보존돼야 되는 곳이 궁궐터, 대궐터, 성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거미줄이 쳐졌다거나 잡풀들이 막 자랐다거나 한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표현이 은근히 자주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궐터, 대궐터, 성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식의 쇠락한 모습을 보이면은 왕조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만월대도 추초로다. 그럼 이 만월대에 추초, 가을풀이 막 자라고 있대요. 왕조의 몰락이 보이죠? 왕조의 몰락.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왕조가 몰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무슨 감각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만월대 풀이 막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감각 이미지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500년 왕업이, 자, 또 500년 나왔죠? 500년의 왕업이 그 역사가 목적에 붙였으니 라고 했을 때, 자, 목적의 목자를 보면은 부수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목동.
목동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수를 외우시면 조금 편하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목자에는 소자가 들어가 있으니 소를 이끄는 사람이고요. 적자가 피리적자인데 위에 잘 보시면은 부수가 대나무가 들어가 있죠. 옛날 피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목동의 피리죠. 500년의 역사가요. 목동의 피리 소리에 묻혀서 흘러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목동의 피리는 필릴리 하고 한번 불고 나면 끝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500년의 역사가 그 목동의 피리 소리에 실려서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럼 이때도 왕조의 몰락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번에는 무슨 감각을 썼어요?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 여기서는 또 청각적 이미지예요. 자, 위 시에서는 왕조의 몰락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다양한 자가 붙으려면 최소한 2가지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각만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각과 청각, 뭐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라는 선지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렸으니 만월 때에 이렇게 가을 풀이 막 자랐구나. 500년의 이 역사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조에서 석양을 보시게 된다면 2가지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석양은 말 그대로 해가 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고전시가에서요. 해, 달, 북극성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는 누구만을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곧 국가, 즉 왕조의 몰락을 상징해요. 석양이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로 해가 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 해가 임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임금이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임금의 승하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임금의 승하. 자, 고전시가 보시면은요.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이 되었는가를 가늠하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석양에 지나는 객이 이때 석양은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고려 왕조의 몰락인 거죠. 왕조의 몰락.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느라. 그러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한대요. 근데 지나가는 손님, 객, 타자를 언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객이 나예요. 화자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킴. 그리고 같은 말로요. 객관화시켰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화자 자신을 타자화시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켰다. 화자 자신을 타자화시켰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는 정서니까 당연히 한탄과 관련된 이 한자 성어들이 전부 다 주제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키워드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피온 황국화. 국화를요. 근분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런 게 해석해서 조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옥당에 보내오니 라고 했을 때 보낸 걸까요? 받은 걸까요? 쓱 읽었을 때는 보낸 것 같잖아요. 근데 자 이거 송순이라고 돼 있죠. 송순이라는 사람이 옥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께서 화분, 근분에다가 황국화를 이렇게 담아서 나에게 보내셔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 도리야 꽃은 향하지 마라. 님의 뜻을 알 것 같다. 자, 그러면 임금이 신하에게 국화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그쵸. 너만큼은 지주와 절개를 계속 이어가다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부탁인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을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맨 앞에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언급해주는 시어가 있어요. 어디요? 풍상. 바람과 서리잖아요. 바람과 서리. 그러면 부정적 상황, 부정적 시대 상황.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 상황일 때 임금께서 나한테 황국화를 보내셨어요. 그걸 받고 나니까 도리야, 도화, 이화. 도리야, 야, 니들 꽂힌 척 하지 마. 내가 임금님한테 이 황국화 받고 나니까 님이 이걸 왜 보내셨는지 알겠다. 님의 뜻을 알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도화, 이화, 도리를 끄집어냈냐면요. 도화, 이화는요. 굉장히 쉽게 져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지주와 절기를 지키는 충신을 상징하는 게 국화라면은 쉽게 져버리는 도화, 이화는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간신을 상징하는 거죠. 간신. 그럼 이때는 간신. 자, 그러면 도리와 국화가 또 뭘 이루고 있다? 그렇죠.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자연물의 속성을 대조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도리야! 도리야! 꽃을 갖다가 마치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자, 사람처럼 취급했죠?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데서 딱 물어보기 좋은 게 이제 의인법인 거죠. 꽂힌 척 하지 마라. 님의 뜻을 알겠구나. 자, 그 다음 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삼동에 배옷 입고 암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변위도 쨘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진다니 눈물겨워 하노라. 삼동에 배옷을 입었대요. 자, 이때 배옷. 배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배옷이죠. 그죠? 삼배. 근데 이 배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국 같은 데서 보시면은 신하들이 임금님 뵈러 갈 때 붉은색, 뭐 보라색, 파란색 이런 옷 입죠? 자, 비단이죠. 비단. 근데 이 사람은 비단 옷이 아니라 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관직하지 않은 몸을 상징해요. 관직하지 않은 몸. 관직하지 않은 몸이라면 뭐 달리 말하면 벼슬하지 않은 몸이 되겠죠? 벼슬하지 않음.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암혈 동굴 말하거든요. 그럼 동굴에서 이제 눈비나 피하면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굴이겠어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면서. 구름 낀 변리도 쨘 적이 없건만은 구름 낀 변리의 변리가 햇볕이에요. 근데 그런 햇볕을 나는 쨘 적이 없다. 해가 뭐라고요? 임금. 그러면 그 해가 내리쬐는 햇볕은 뭐가 되느냐?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쬐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은총.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총.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나는 관리를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신하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니 임금이 내리쬐는 그 은총이 뭐겠어요, 나에게는? 월급이에요. 쉽게 말해 녹봉이죠. 녹봉. 그러니까 나는 관직하지 않은 몸이라서 임금께서 내리는 그런 녹봉 같은 거 내가 전혀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녹봉이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임금의 은총. 쬐인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진다니 눈물겨워하노라. 서산에 해진다. 이 꼴 석양이죠. 여기에서는요. 중종이 승하하셨을 때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럼 이게 상징하는 거는요. 임금의 승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이 석양, 즉 해가 지는 것을 갖다가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임금의 승하로서 해석을 한 게 되는 거죠. 해진다니 눈물겨워 하노라. 중종의 승하를 슬퍼하는 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수죠? 네. 자, 그러면은요. 요것들은 우리가 잠깐 포인트 좀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뒷페이지에 339페이지. 예. 자, 맨 처음 시가 500년 도읍지를 이었어요. 참고로 해커스 교재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싶은 게 그 문학의 키워드가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즉 이 작품이라면은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작품을 다 해설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작품들을 위주로 해석할 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진도 안 나간 거는 그냥 버려도 되나요? 보셔야 돼요. 보실 때 키워드 위주로 보세요. 키워드 정리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다른 웬만한 문학 해설서보다 잘 돼 있습니다. 자, 요거 500년 도읍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키워드. 산천, 자연은 의구하고 인간은
사라지고 나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대조. 대조였죠?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첫 번째 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여기서 이것 좀 기억하십시다. 망국지한, 맥수서유, 맥수지탄, 서리지탄이라고 나와있죠? 자, 4개 전부 다 묶고 별표. 이게 한자성어를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읽고 의미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흔하게 많이 나왔었던, 과거에 많이 나왔었던 이제 한자성어의 문제 유형은요. 상황을 전개를 해두고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놔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한자성어를 넣어놔요. 예를 들어서 그는 자신의 강직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걸 보니, 그럼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한자성어 뭐였어요? 아닌가요? 보환해동 하는구만. 그럼 잘못됐죠. 강직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남의 말대로 줏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환해동 하는구만. 그럼 잘못됐죠. 이런 거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한자만 주는 경우예요. 한자만 주는 경우, 즉 음을 안 줘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면 요 근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요. 소설을 줄거리식으로 쫙 요약을 해놓고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었죠? 우리 여기 해커스 교재에 실려있는 시였어요. 그 시조 하나 던져주고 이 시조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한자성어가 어울리겠는가? 즉 소설이나 시조나 이런 문학작품을 던져주고 거기에 관련된 한자성어를 맞추게 해요. 그러니 작품을 보고 관련된 한자성어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망국지한, 맥수서유, 맥수지탄, 서리지탄이 전부 다 이 왕조의 몰락을 한탄함을 상징하는 한자성어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세 번째에 풍상이 섞어진 날에, 여기서는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국화와 이 도리의 대조. 그리고 또 하나, 그 도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간신이었죠? 변절? 네, 그래서 요것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좀 밑줄을 좀 그을까요? 자, 다 풍상이 섞어진 날에 이 세 번째 거에서는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황국화와 도리를 대조하여 임금, 명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어가 상징하는 의미. 즉 배옷이 뭘 상징하는지, 구름긴 변이가 뭘 상징하는지, 서산에 해지는 게 뭘 상징하는지 그 의미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네, 표 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전체 묶어서 별표. 요거 위주로 꼭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네, 시조는 이렇게 4작품까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언제 또 만나죠? 금요일날 만나죠? 네. 금요일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에 스터디룸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 거고요. 잊지 마시고 어휘 꼭 열심히 외워오시고, 네, 형태소 복습해 오시고, 네. 그리고 참고로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빠졌다, 그래서 핸드아웃 못 받았다, 테스트지 못 받았다, 온라인상에 여러분이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그대로 계속 올려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받거나 아니면은 나 이거 정말 그 괴발이라고 하죠. 괴발 필기해놨다. 다시 뽑아서 좀 필기하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출력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잔소리는 끝내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